네, 안녕하십니까. 흥기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대전 여전히 이 책 칼폴라니 왼편의 삶, 칼폴라니 전기입니다. 이 책의 2장을 여전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1차 대전에서 폴라니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게 유럽 사람들의 서구 사람들의 어떤 정신사에 있어가지고 물론 뭐 경제사라든가 정치사에서도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만은 어떤 정신 문화에 있어가지고 1차 대전이 가져왔던 충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대충 제가 그 맥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 당시 때 지식인들, 그 1차 대전을 겪은 지식인들한테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 패턴이 있고 이런데요. 뭐냐면은 그 전에는 19세기적인 어떤 이상주의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처참하게 박살이 그 환상과 이상주의가 박살이 나버리고 산업 문명이란 게 어떤 것이고 현대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온몸으로 공포스럽게 느끼는 경험들을 그 당시 그러니까 20대에 있었던 유럽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다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문학으로는 그 레마르크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것도 있죠. 그 참호전을 다룬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 셀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페르디낭 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밤의 끝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르톨트 브레이트도 이 폴란이랑 나이가 비슷했던 사람인데 이 브레이트가 겪었었던 경험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이 반복된 패턴입니다. 뭐냐면은 전쟁 시작할 때는 이상주의에 들떠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그 이상주의가 어떤 건지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보면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이상주의하고 참 이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 전쟁이 시작되니까 다 싸우러 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전쟁 나가면 니들 안 무섭냐? 안 무서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전쟁은 뭐였냐면 19세기 형태의 전쟁이었는데 19세기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칼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참 격세지감이죠. 요새 그 군대에서 사일할 때 이 칼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순신 장검이죠. 그거 가지고 전장에서 휘두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제 뭐 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부엌에서 쓰는 물건이 됐지 더 이상 전쟁 도구가 아닌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그 총에다가 총검을 뿜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백병전이 벌어지고 기병도 있었습니다. 기병도 1차 대전까지만 해도 기병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교는 말을 타고 다그닥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멋있게 싸운다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과 뭐 애국주의자들은 이제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는 명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뜨거운 애국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종의 모험주의라고 할까요? 젊은이다운 어떤 낭만적 모험주의 같은 것 때문에 그래 뭐 내 몸과 뭐 피를 던지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어갖고 전쟁 초기에는 그냥 와 나가자 그래서 와 하고 막 쓸려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셀린 소설에도 그런 분위기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처리가 되는데 브레이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트 잘 안 믿으시겠지만 그 벤지라는 그 베르톨트 브레이트조차도 그때 전쟁 초에 보면은 전쟁을 찬양하고 나가자 하는 시를 썼던 그런 적이 나갑니다. 근데 전쟁 나가니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나 낭만주의가 통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전쟁이 길어봐야 몇 달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실제로 그 19세기에 벌어진 전쟁들을 보면요, 그 크림 전쟁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그 보불 전쟁도 가서 중요한 데서 이렇게 한 판 이렇게 꺾고 나면은 그걸로 그냥 항복을 하든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몇 달 안 갈 것이고 끼케야 6달 그 안에 다 해치울 것이다 이런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속인 게 아니고 그 전쟁 수뇌부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6개월 안에 다 끝낼 것이다. 근데 그거는 유럽의 실제 세력 균형을 다 잘못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잘못 계산돼서 벌어진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대로 될 리가 없죠 전쟁이. 그래서
6달은 무슨 6달입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무시한 도구가 등장을 하는데 참호라는 게 등장합니다. 참호. 그러니까 땅에다 길게 파놓고 이게 쏙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왜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다 참호 속에 쏙 들어가고 총만 이렇게 넣고 이렇게 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참호 이쪽도 참호 저쪽도 참호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선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서부 전선 이상 없답니다. 꼼짝도 않는 비눌리아 전선을 치고서 계속 총만 쏘고 그 진흙탕 속에서 한 명 한 명 죽어가고 팔다리 잘라지고 그러다 진겨 그럼 또 나가서 또 몸이 박살나고 그래서 이런 교착 상태가 1년 2년이 길어지니까 이제부터 무기가 극악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탱크라는 게 나타납니다. 탱크. 이 탱크 처음에는 이거를 이 물탱크처럼 생겼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 무기가 뭔지를 속이려고 탱크라고 물탱크라고 부르다가 이게 진짜 탱크가 됐대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포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니까 칼은 무슨 칼, 총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무기가 등장을 하는데 독가스라고. 이 독가스가 그러니까 참호전 하고 있는데 이 독가스처럼 좋은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샥 이게 독가스 뿌려갖고 다 죽이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그 거의 맛이 가죠, 젊은이들이. 그 멋있게 이렇게 칼을 휘두르다 멋있게 피를 흘리면서 탁 죽어가면서 애인에게 나는 죽음을 위해서 죽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갔다가 지금 막 독가스 마시지 한쪽 눈 멀지 팔다리 잘라지지. 이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브레이트가 그 순진한 그 독일 학생이었다가 완전히 막 나가는 그 이게 그 떠돌이 보헤미안이 되게 되는 계기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이라면 이를 갈게 되죠. 폴라니가 전쟁에 나가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극적으로 좀 안 다뤄지고 있는데요. 폴라니가 쓴 그 에세이가 있어요. 햄릿이라고 하는 에세이 앞부분에 이 당시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용감하게 자기 폴라니도 뭐 좀 낭만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뭐 군대 생활에 적응을 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냐면은 무의미성이죠. 무의미성. 내가 지금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라고 하는 무의미성 때문에 그게 이 사람의 자기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좁아드는 그 어떤 동전처럼 동전만큼 점점 좁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시커먼 그 천막으로 변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 사람 기병이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쓰러졌대요. 근데 너무 멍한 상태라 가지고 말이 쓰러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랑 같이 쓰러져서 말에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다 이제 결핵까지 걸리게 되는데 이때 폴라니가 깨닫게 된 거는 전쟁 전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실증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삶이라든가 이상주의라든가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그 현실 세계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림이었는가 라고 하는 그 현실 세계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의 9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르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폴라니가 전후에 천착했던 그리고 거대한 전환에서 몰두한 문제를 처음으로 일별할 수 있다. 즉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의 문제의식이 이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편지에서 폴라니는 대학살을 자행하도록 설계된 사회공학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경악하고 전쟁을 숭고함과는 반대되는 다시 말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 무도한 행위라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 전쟁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간이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얼간이는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공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의미를 지워버렸고 이는 가장 무거운 고통의 한 가지 원인이었다. 공허 속에는 지루함, 의미 없는 세계에 지루함이 남을 뿐이고 의미의 진공 상태에서 적막과 공포를 말로 옮기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미 없는 세상에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표현하지도 못한다. 인간은 얼어붙은 가면을 공포에 휩싸여 응시하는 골렘, 끔찍한 기계 속의 고통스러운 영혼이라고 폴라니는 이르머에게 적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이 테마가 바로 현대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고, 현대산업사회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의지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독립해서 움직이는 별도의 하나의 거대한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기계다라고 하는 인식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산업사회는. 그 전에 1914년까지 폴라니가 보던 세계는 그야말로 19세기인이었던 겁니다. 폴라니도. 인간의 정신과 이성과 양심과 자유와 도덕과 같은 다 개인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주들이었는데, 이 무지막지하게 독가스를 퍼뜨려갖고 모든 젊은이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저 무지막지한 쇳덩어리에 와가지고 사람 몸을 쥐포로 만들어버리는 저 탱크,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인 이 현대사회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이성과 양심과 도덕과 이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폴라니만이 아닙니다. 루이스 몬포드라든가 브레이트라든가 그다음에 루카치라든가 그 당시에 유럽의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 고민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부닥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일은 왜 벌어졌는가로 이 사람의 관심을 가게 되죠. 이 사람이 폴라니가 처음에 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냐면은 인간의 도덕과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유럽의 그 서구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별로 말은 안 되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폴란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죠. 루카치 같은 사람이 내렸던 그 진단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이런 지옥 같은 1차 대전을 경험한 직후의 폴란이로서는 일단 인류의 서구인 전체가 일시적으로든 우발적으로든 지금 미친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병리적 현상으로서 일단 보는 게 1차 대전이 끝났을 적의 폴란의 상태였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헝가리에서 그 1919년에 그 전개되었던 일련의 그 정치적인 상황에 전개가 있습니다. 1년 남짓한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헝가리에서는 자유의회 민주주의랑 그다음에 소비에트 공산주의랑 그다음에 파시즘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정치 체제가 번갈아 들어서는 아주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그 세 가지 어떤 정치 형태가 집약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니까 폴란이가 1년 동안 그걸 다 경험을 한 셈이 되어버렸죠. 이 사태의 전개에 맞물려서 폴란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그 상태랄까요? 이것들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가 1차 대전이 끝났을 적에 헝가리에서는 일단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 제국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이제 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에는 의회 민주주의, 카로이라든가 사회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 공화국이 건설이 돼가지고 폴란이도 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죠. 그리고 여기에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막스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삼는 사회민주당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당히 포괄적인 자유주의자들하고 막스주의자들하고 같이 결합한 공화국이었는데 이때 막스주의 운동 안에서 중요한 변화가 벌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정치 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소비에트 체제라는 거예요. 이 소비에트 체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에트라는 말은 좀 더 평이한 말로 옮기자면 평의회 같은 걸로 옮길 수 있어요. 영어로 하자면 아마 카운슬, 이게 제일 가까운 말일 텐데요. 소비에트는 뭐냐면 그야말로 그 당사자들이 다 똑같은 발언권을 가지고 모인 상태입니다. 평의회예요. 그야말로 평의회. 이게 러시아 혁명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러시아 혁명에서 1905년 혁명에도 나타났고 1917년 혁명에도 나타났는데 짜르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뜻을 품은 노동자들이나 이 주민들이 스스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당이든 어디든 뭐 회당이든 술집이든 모여가지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무슨 집회를 할 거냐 뭘 할 거냐를 토론하고 그럼 내일은 어디를 같이 공격할 거냐 그럼 무기는 어떻게 조달할 거냐 심지어 그래서 그날의 행동과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그럼 사람들을 빵은 누가 나눠줄 것이며 그 빵 준비는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하고 행정에 관계된 일체를 다 같이 논의하는 그런 모임이었었어요. 이게 소비에트입니다. 그래서 트로츠키 같은 사람은 1905년 혁명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볼셰비키들이 그 중요한 그 의견 변화가 벌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볼셰비키도 다른 사회민주주의들과 마찬가지로 혁명이 두 단계를 겪을 것이다. 처음에는 민주주의 혁명을 겪어가지고 일단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 사람들 말로,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성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성장을 하면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의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로츠키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1905년, 1917년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이 굳이 그럴 문제가 아니고 소비에트 자체가 국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트로츠키가 그 생각은 먼저 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레닌도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졌을 적에 처음에는 케렌스키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임시정부가 2월 혁명, 짜르정이 무너진 직후에는 케렌스키 임시정부라고 하는 의회민주주의 형태의 정부가 러시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4월에 그 레닌이 그 기차를 타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소리를 지냐면 볼셰비키들한테, 저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선을 긋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돌려버려라. 이제부터 우리의 국가기구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이끌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국가는 저 국가 권력을 우리가 장악해서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가 없다. 우리는 새로운 국가가 필요하고 우리의 새로운 국가의 기본 단위는 소비에트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죠. 그래서 나중에 이른바 10월 혁명이 벌어진 다음에는 이른바 소비에트가 구성되는 그런 국가를 세웠다라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죠, 볼셰비키가. 어쨌든 그래서 1919년 당시에 막스주의자들의 노선이 두 가지였는데,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계속 의회민주주의 국가체제를 고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스주의자들 중에 이 레닌에 동조한 급진파들은 여기 우리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혁명적 방법으로 뒤집어버리고 소비에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독일에서는 이걸 레떼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레떼 공화국을 만든다. 그래서 로자 룩셈부르크도 그거 하다가 이제 막 죽고 그러는데, 그 평의회를 만들어서 그걸로 의회민주주의 국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막스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이 결국 화해를 못 봐가지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부르고, 두 번째 종류의 막스주의자를 이제부터 공산주의자로 부르기 시작해요. 볼셰비키. 그래서 국제 조직도 따로 만듭니다. 제2인터내셔널을 벗어나서 이 사람들은 코민테른, 제3인터내셔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들어서 완전히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1919년에 벌어지고 있었던 세계 막스주의 운동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는데, 헝가리도 그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의회민주주의 정권, 사회민주당과 이 부르주아 급진당이 함께 만든 이 의회민주주의 정권이 성립하긴 하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었던 막스주의자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은 계속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어서 이걸 타도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막스주의에 대한 폴라니의 입장이 나오게 되는데, 폴라니는 여기서 그 당시 1919년에 쓴 글을 보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거의 그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는 글마다 그 볼셰비즘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집산주의적 사회주의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린 그 시장 체제에 근거한 그런 사회주의를 옹호하면서 굉장히 논쟁적으로 공산주의자들에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의회민주주의 정부 내부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져가지고 의회민주주의의 수장이 멜라쿤이라고 하는 공산당 수장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혁명으로 타도한 것까지는 아닌데, 스리슬쩍 어떻게 되냐면 이 공산주의식 그 볼셰비키식의 그 소비에트 공화국 같은 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수반이 일단 멜라쿤이 되고, 강요의 몇 명도 공산주의자들이 된 다음에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비에트, 그러니까 평의회죠. 평의회로 지방 권력이 상당 부분이 넘어가는 일들도 벌어지니까 점점 공산당이 이렇게 나라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폴란드는 여기서 강력하게 이 공산당하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 노선의 차이도 있지만은 1차 대전 이후에 벌어졌던 사상적 변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거기서 그 폴라니가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루카치하고 어떤 식의 차이점을 보였는가 이 책에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폴라니가 일체대전이라는 끔찍한 사태를 보고서 제일 처음에 천착했던 주제는 도덕과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폴라니가 기독교인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신약 성경에 빠져들고 예수의 사상에 빠져들게 되고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인간으로 되면서 서구인들의 영혼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도덕과 영혼과 가치와 영성과 이런 문제에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폴라니의 눈에 볼 때는 막스주의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증주의의 가장 나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당시 20세기 초에 있었던 막스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생산력과 생산력 발전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으며 그것에 그래서 생산력이 일정한 단계에 달하면은 저절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일어나서 혁명적으로 성장하며 또 저절로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며 그래서 저절로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인 것처럼 사회주의 운동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폴라니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진화는 무슨 얼어 죽을 진화냐. 방금 우리는 1차 대전이라고 하는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그게 진화였냐. 인간이 도덕과 양심과 영혼을 되찾지 않는 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사회를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사회과학 법칙으로 설명하고 하려고 하는 태도를 폴라니가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더더욱 폴라니는 이때 막스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갖게 되고 공산주의를 점점 싫어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그 친구였던 루카치는 굉장히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반대로 공산주의자로 바뀌죠. 그런데 폴라니가 루카치나 폴라니나 둘 다 그 이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던 똑같은 어떤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똑같은 어떤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와 거부가 반대로 루카치는 공산주의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루카치는 이제 헤겔 철학하고 막스주의를 합치는 데서 결국 길을 찾은 건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옛날식 막스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프라임 무버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힘의 원동력으로 놓고서 나머지를 그거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는 식의 어떤 굉장히 기계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루카치는 헤겔 철학의 방법으로 막스주의를 다시 재구성을 했어요. 이른바 막스주의는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루카치가 보기에 막스주의가 말하는 핵심은 생산력의 발전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의식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역사의 합법직성이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요. 물론 루카치가 생산력의 중요성 이런 걸 부인하거나 이런 무슨 관념론자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흔히 오해받거나 비판받듯이 그게 아니고 이 두 개는 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사회의 그 출현, 도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지금 끔찍한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졌던 것들 이런 물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도 다 그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필연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산업혁명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제국주의 전쟁도 그렇고 필연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틀림이 없는데 역사에는 이렇게 객관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인간 정신에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끔찍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희망적인 일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전쟁과 제국주의 전쟁과 자본주의를 극복해서 인류의 낙원을 건설하겠다라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의식이 생겨나는 것도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객관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의식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변화도 있는데 루카치가 보기에는 바로 볼셰비즘과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의식의 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몸을 던지는 것만이 정신 철학, 그 실증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참 희한하죠. 똑같이 인간의 자유와 영혼과 어떤 주관적 의지와 이런 거를 강조한 사람들인데 선택은 반대로 나타나요. 루카치는 헤겔 변칙법을 매개로 해서 볼셰비즘 공산주의자로 바뀌게 되고 폴라니는 당시 아주 극렬한 반공주의자 가깝게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극적인 일이 또 벌어져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다시 친구가 되는데 뭐냐면 파시즘의 등장입니다. 파시즘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파시즘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 자체는 1922년에 무솔리니가 로마로 진군하면서 이른바 진군하면서 생겨난 거니까 이탈리아에서 22년에 생겨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같은 결을 보이는 프루토파시즘이라고 할까요? 원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은 이미 그 전에 1919년, 20년에 유럽 곳곳, 특히 동유럽 지역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호르티 정권이라는 게 수립이 되게 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 그 프랑스 군이 이게 사주한 루마니아 쪽에 아주 반동적 토지 세력이라든가 토지 귀족들의 그 기초를 한 어떤 반동적 세력들이 이 헝가리에서 성립되는 이 급진적인 어떤 붉은 공화국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카르파티아 평원 한복판에 헝가리라는 큰 나라에서 졸지에 이런 시뻘건 급진적인 공화국이 형성돼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루마니아, 뭐 트랜실바니아, 뭐 이런 데 있는 드라큘라 백작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창 흡혈귀하고 있는데 그냥 사회주의 공화국이 형성되면은 그 흡혈귀가 되겠습니까?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 귀족들이 합쳐가지고 이건 막 쳐들어오고 이러다가 이 반동의 공세가 거세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멜라쿤이 이끄는 그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폴란 이 책에 서술되어 있는 바하고는 좀 나는 이 책이 조금 서술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폴란이 그 따님이 쓴 글에서는 다르게 묘사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책에 그러니까 몇 페이지냐 이 책의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병원에 있었던 폴란이가 5월 2일에 루카치한테 보낸 편지 얘기가 나오는데 폴란이가 나 공산당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평의회 공화국은 집권 한 달을 축하하기도 전에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군대와 보수적인 관리들이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루마니아군의 침공에 맞닥뜨렸다. 4월 말에 이르자 헝가리의 붉은 군대는 거의 부다페스트까지 밀렸다. 5월 2일 붉은 군대는 부다페스트 노동계급 주거지에서 인력과 물자를 공급받아 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 주목할 만한 공세로 헝가리 평야에 있는 주요 도시를 다시 점령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6월 중순 슬로바키아에서 소비에트 공화국을 선포했다. 폴란이는 행복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루카치에게 나는 공산당에 가입할 것이라는 편지를 쓴 날이 5월 2일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냐면은 그냥 폴란이가 이 헝가리 공산당이 이기는구나. 아싸. 나도 아싸. 올라타자. 나도 가입할까.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는데 폴란이 따님이 쓴 거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편지를 쓴 5월 2일이 실제로는 완전히 폐색이 짙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헝가리의 민주공화국이 마지막 날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절망적인 날이었대요. 그때 폴란이가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공산당에 내가 가입해야 되겠다. 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망해가는 정당에 가입 원서를 넣은 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은 책의 서술에서도 4월 말이 이르는 때 헝가리 군대가 이제 부다페스트까지 완전히 밀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반격이 시작된 게 5월 2일이에요. 그런데 폴란이가 루카치한테 편지를 쓴 게 5월 2일이니까 폴란이가 병상에 누워서 아싸 반격이 시작됐다. 이제 판세가 뒤집혔으니 올라탈 때가 되었다.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따님이 말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멋있잖아요. 왠지 괜히 더 폼도 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루카치아가 폴란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1919년이라는 헝가리라고 하는 상황에서 둘 다 사회주의자였지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파시즘에 가까운 그런 무식한 반동적인 호르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두 사람 다 결국은 헝가리를 떠나게 돼요. 루카치는 독일로 가고 공산주의 활동을 하러 독일 공산당으로 갑니다. 폴란이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로 갑니다.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던 붉은 비엔나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홍길빈이었습니다.